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서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심리학 분야와 인간을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파악하는 영성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이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깊이 이해하기 까다로운 이런 분야이니 오늘 특별히 성령님 함께 계시면서 지혜와 영감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심리학, 왜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심리학이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학적 학문으로다가는 심리학이 최고예요. 인간을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사이케, 이게 뭐냐, 이거를 갖다가 정신, 이거를 갖다가 마음, 이렇게 영혼, 이런 용어로다가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로지, 뒷부분은 뭐냐, 이거는 로고스니까 이거는 학문입니다. 학문. 그러니까 사이콜로지는 정신 내지 마음 내지 영혼이라고 일컫는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마음, 영혼은 사회적으로도 공부하지만 종교적으로다가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죠. 그래서 심리학을 갖다가 지금 보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큰 틀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심리학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심리학의 역사를 통해서 일단 잘 간추려 보도록 할게요. 심리학의 역사, 심리학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기보다는 인간의 이 thinking, 인간의 사고는 철학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기원전 6세기경에 기원전 6세기경부터 자연철학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했을 때 알듯이 이 우주의 근원, 우주의 아르케, 우주의 근원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연구했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흙, 물, 불, 공기, 원자, 이런 것들이 우주의 아주 근원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물 그러면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그러면 불, 그렇죠. 데모크리토스, 제가 이름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엠페도클레스, 이런 이름들. 그 사람들이 자연 철학자들이었어요. 흙물, 불, 공기, 원자, 이런 원소들을 갖다가 우주의 근원으로다가 주장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왜 변화되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언제 때사냐면은 기원전 470년부터 살았던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 뭐야,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하잖아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누구죠? 플라톤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니까 424년에 탄생했으니까 뭐 한 28살 동생이네. 그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이 사람은 기원전 384년. 그러니까 또 뭐 그러니까 한 몇 살 동생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결되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우주의 근원을 자연 철학, 흙물, 불, 공기 이런 자연으로 다 봤던 것을 이때 이제 인간 중심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플라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원론적으로 보죠.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만이 참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를 뭐라 그래요?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얘기하죠. 이데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상적인 어떤 것, 결국 따져놓고 보면 절대적인 것, 완전한 것, 쉽게 얘기하자면 하느님이에요. 신. 이상적인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 세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적인 것부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플라톤하고는 이제 반대적인 방향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보니까 결국 뭐에 가서 닿는 거예요? 에이도스가 뭐냐? 에이도스는 이데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상적인 것. 결국 뭐야?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적인 것, 완전한 것, 거룩한 것, 결국은 절대적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간의 방법은 달랐지만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으로다가 방법은 반대였지만 결국 마지막 도달한 목표는 뭐예요? 결국 이상적인 것, 절대적인 것, 하느님 이렇게 도달하는 거니까 바로 이런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다가 이런 연구를 갖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에 도달했냐면은 신에 도달했던 거예요. 이데아, 에이도스. 그래서 중세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여기다 적어야지.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하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신앙적인 것이 정립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이 누군가 이런 것을 이제 하느님 안에서 인간, 하느님 안에서 만물 이런 것이 이제 정립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근세 시대가 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여기는 신중심의 세상이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제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다가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철학에서부터 변화됐던 것이 인간으로다 변화됐고 중세시대 신중심했던 것이 자연에서 인간, 그 다음에 중세시대 신중심에서 또다시 인간 중심으로 전화되는데 이때 인간 중심은 뭐가 중심이냐 하면은 인간 정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르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내걸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다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심리학은 결국 뭐예요?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마음, 영혼을 갖다가 공부하는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세시대에 들어와서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연구는
얼른 넘어가죠. 이거는 심리학과 철학을 그래서 분류하기가 어려워요. 심리학이면서도 철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철학이라는 게 인간의 정신을 갖다가 정신세계를 계속 연구해 가는 건데 심리학도 뭐예요? 심리학도 인간의 정신, 마음, 영혼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을 연구한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공통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 좀 적어놔야죠. 유명하니까. 데카르트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칸트가 등장하잖아요. 칸트가 등장해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다음에 판단력 비판 이걸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하죠. 그다음에 칸트 지난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헤겔이 등장하지. 헤겔이 등장해서 또 절대 정신이라는 걸 또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게 절대 정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등급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런 연구가 막 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가 뭐가 열렸냐?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과학의 시대가 열렸어요. 자연의 시대가 아니라 과학의 시대가 열려요, 이번에는. 과학의 시대가 뭐냐? 이제 여러 과학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합리론적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데카르트, 칸트, 헤겔 쪽으로 갔지만은 경험론적으로다가 이렇게 16세기부터 연구된 바에 의하면 로크, 휴, 이렇게 라이프니치, 그다음에 뉴턴, 쇼펜하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 많잖아요. 바로 이런 자연과학자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는 이렇게 합리주의적 그 사고가 발전되지만 한편에는 경험주의적, 자연주의적 사고가 발전되는 거죠. 근세 시대에. 그러는 가운데 이제 19세기에는 전적으로 과학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과학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이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또 인문과학 이런 과학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로다가 이제 대학이 보급되고 대학 안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영역이 이렇게 학문으로다가 이제 발전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죠. 이때 바로 19세기부터 출발하는 것이 심리학이 이제 과학적 심리학으로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의 역사를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지만이 인간이 약간 철학과 함께 인간의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철학이 연구하는 거지만 철학이 연구함과 동시에 심리학에서도 역시 같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정신적인 연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심리학의 이런 역사 안에서 이 구조주의, 기능주의, 행동주의 이건 또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적어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과학적 심리학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과학적 심리학. 그럼 뭔가 과학적으로다가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거라 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심리가 이게 마음 심자를 써서 하트가 아니에요.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정신이에요, 마인드. 마인드든지 아니면은 소울이든지 영혼이든지. 이 사이키 이렇게 사이키라 그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 소울을 중심으로 다 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조주의란 뭐냐? 이게 과학적 심리학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런 파들이, 분파가. 구조주의는 뭐냐면은 구조주의는 정신이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조. 무슨 구조를 가졌냐 하면은 감각과 감정.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이 구조를 가졌는데 그 구조가 뭐냐 하면은 감각과 감정이라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구조를 가지면 뭐야? 일단 육신의 오감에서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서 뭔가를 느끼게 되잖아요. 느꼈던 게 어디로 가냐고 우리 몸 안에서. 이건 느꼈던 게 당연히 정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으로다가 가면은 정신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육신에서 들어온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걸 갖다가 감각하지.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그렇게 주장했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적기는 적지만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리세요. 빌헬름 분투라는 분이 있어, 분투. 이 사람이 심리학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1832년부터 탄생해가지고 1920년까지 살으신 분이에요. 그 과학적 심리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보는데 어쨌든 육신에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정신이 받아들여서 감각을 하더라, 감정을 느끼더라.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본 거예요. 육신과 정신의 구조를. 이해가 되세요? 그래. 그 다음에 기능주의가 뭐냐? 기능주의는 구조를 봤는데 구조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 이 기능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육신의 기능은 뭐 있죠? 육신의 기능은 오감이 있죠. 오감. 그러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뭐 몸 전체 촉각. 이 기능이 뭐냐 도대체가. 이 기능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기능을 알아야지만이 이 인간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요. 이 기능을 알아야. 그리고 또 정신의 기능은 뭐예요? 정신의 기능은 기억력, 상상력, 판단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좀 보자 이거지. 구조만 보지 말고 이게 육신과 정신의 구조, 또 감정과 감각의 구조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기능을 좀 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인데 윌리엄 제임스. 제가 참고적으로 다 그냥 이거 이름은 적어주지만 잊어버리셔요. 이거 이름 알아갖고 되는 거 없어요. 1859년부터 1910년. 이거 왜 이런 걸 적어주냐면은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과학적 심리학 탄생된 것이 바로 이렇게 19세기 중반부터 이렇게 이제 슬슬 구조주의가 생기고 그다음에 기능주의가 생기고 이런 것이 생겼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주는 거지 외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조주의에서 기능주의로 발전했구나.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행동주의로 발전됩니다. 근데 행동주의로 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은 윌리엄 제임스 말고 프로이드를 생각해야 돼. 프로이드가 정신의 기능을 봤는데 정신의 기능을 특이하게 봤어. 어떻게 특이하게 봤죠? 이미 아시잖아. 어떤 특이하게 봤어요? 정신을 봤는데 어떻게 특이하게 봤냐면은 의식과 무의식을 본 거야. 정신이 있으면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다가 무의식을 얘기했던 거야.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쪼개냐. 쪼갤 수 없고요. 정신은 정신이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거든요. 정신이 그냥 이렇게 뭔가를 느꼈고 감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감정이 생겼고 이런 거 정도 기억과 상상과 판단하고 이런 거 정도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거와 있던 것이 다 뭐냐면 이런 거 생기는 것이 다 무의식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식 때문에 올라온 거라 이게. 무의식이 뭔데요? 무의식은 과거의 나의 모든 경험이야. 과거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체험과 나의 모든 경험 이거 다 합쳐서 무의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을 갖다 나누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또 뭐를 나눴어요? 요 사이에 전의식이라는 걸 나눴어. 전의식은 뭔데? 전의식은 무의식에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의식으로 떠오르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점심 때 뭐 잡수셨죠? 그러면 오늘 지금 한 2시 됐다 그런다 그러면 조금 아까 12시에 먹었던 음식이 뭐 먹었는지는 금방 딱 떠오르잖아. 이게 바로 의식 바로 밑에 있다. 바로 전에 있다. 그래서 이걸 전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프리콘셔스니스. 예,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예전에는 정신을 어떻게 가릅니까? 이런 생각으로다가 절대로 정신을 해부하고 가르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에만 푹 빠져 있었던 건데 이걸 갖다가 탁 해보니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정신 안에 딱 무의식에 갇혀있는 무의식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모든 심리학자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냐? 프로이드의 아주 깊은 이게 연구 통찰이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는 지금 의식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냐? 무의식이 나의 지난 과거 삶의 전체 덩어리니까 무의식을 연구해야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무의식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프로이드가 제시한 게 뭐예요? 한 가지는 자유연상법. 자유연애가 아니라 자유연상. 자유연상이 뭔데? 이렇게 정신의학자 앞에 가면 카우치가 있어요. 카우치에 딱 드러나 있으면 자기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삶을 계속해서 연상해 나가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는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를 자꾸 연상해 나가다 보면 과거에 그 문제의 원인이 드러난다. 그 원인이 드러나야지만이 이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연상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꿈의 해석. 꿈이 뭔데? 꿈이 뭔가 살면서 생겼던 억압적인 거라든가 이런 억압의 요소들이 이렇게 딱 갇혀 있다가 꿈에서 탁 터뜨려져 나온다. 뭐 이런 의미의 해석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무의식 속에 갇혀 있어서 내가 상처난 부분, 내가 병든 부분, 내가 지금 프로블럼을 안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 주장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고 저는 이런 주장 안 해요. 이거는 굉장히 프로이드로서는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 이론을 펼친 거지만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또 주의가 생기냐? 게슈탈트. 게슈탈트라는 게 독일 말이잖아요. 이게 행태라는 뜻이야. 형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컵의 형태를 보고도
이게 사람들 보고 어린아이들 보고 이 컵을 보고 너희들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컵에 담긴 저 시원한 물이 생각나요. 아니 저는 컵에 담긴 사이다 생각나는데요. 저는 이 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아주 점심 식사 후에 탁 뭐 먹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이런 컵으로 생각나는데요. 이래가면서 컵을 보는 각도나 컵의 사용 용도나 이런 것 같은 거를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형태는 같지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쭉 사람이 등장했는데 판결하는 사람들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는 각도가 다 달라. 저 사람은 이렇게 얼굴 모습이 어떻고, 말하는 것이 어떻고, 제스처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 평가를 해가지고 종합 점수를 내서, 진선미를 가르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 각도가 다 달라. 그러니까 형태는 같은데,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 달라서 다 다르게 봐요. 평가를 다르게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게슈탈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형태주의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이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이런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그것도 프로이드에 의해서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으로다가 우리는 살아간다. 또 행동주의 하나 빠졌네. 행동주의는 말 맞다나 이런 구조와 기능, 이거 미안해. 행동주의 하나 빠지고 게슈탈트로 넘어갔는데, 행동주의는 뭐냐면은 구조와 기능이라는 거는 이 정신 내적인 거를 가리키잖아요. 내적. 근데 행동은 뭐예요? 행동은 내적인 게 아니거든. 정신은 활동 안 해요. 활동하면 꼭 육신을 통해서 활동하지. 그러니까 외적인 거. 그러니까 내적인 거는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를 갖다 정확히 알으려면은 드러난 걸 가지고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행동을 봐야지만이 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관찰 가능한 행동을 갖다가 보자. 그래야지 그 사람이 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스키너가 뭐에 대한 실험을 하죠? 박스 내에서 쥐 실험하잖아. 쥐 갖다 놓고 종 울릴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종이 울리면은 먹이 나오는 줄 알고 무조건 가지. 먹이 안 나오는데도. 그죠? 이런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동주의. 이런 거 같은 거는 우리 학교에도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청소년들 학창 시절에 이렇게 잘하면은 상 주고 잘못하면은 벌 주고 이게 행동을 바꿔주려고 하는 행동주의 입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슈탈트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근데 보는 형태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는 게 형태주의 심리학이다. 이거는 왜 이 형태를 갖다 강조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키가 160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어디 가도 자신감이 없어. 근데 형태주의 심리학은 뭘 보게 해주냐면은 너 사는 거 보니까 너는 키가 180 된 사람보다도 너는 마음 쓰는 게 어쩌고 그렇게 넓으냐? 그래서 너는 너같이 마음도 넓은 게 좋은 거지 키 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키는 좀 작더라도 너 마음의 그거를 갖다 장점으로다가 잘 부각시켜 줘가지고 키 작은 걸 갖다가 컴프라치 하도록. 키 작은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적에 키 작은 쪽으로만 보지를 않고 마음이 큰 쪽으로다가 볼 수 있는 자기의 형태를
형태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꾸 근데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자기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나쁜 점만 보잖아. 자기는 소극적이고 대인관계에 있어도 아주 내성적이고 이렇게 자꾸 소극적인 것만 이 단점만 보는데 자기 안에 장점도 있어요, 없어요? 장점 없는 사람 없지. 하느님께서 심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장점을 갖다 가르쳐줘서 자신의 형태에 좀 더 좋은 점을 봐가지고 나쁜 점만 보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점 쪽으로 보도록 해가지고 자신을 점점 더 잘 완성시켜 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형태주의 심리학에 좋은 점이 있어요. 게슈탈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은 뭐를 하냐면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항상 이거를 강조해요.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그랬지만은 부족한 점과 장점이 합하면은 그 두 가지가 합해지면 오히려 더 큰 어떤 그 좋은 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동시에 보면서 자꾸 이렇게 보다 더 큰 자기의 장점을 보도록 하라. 이게 이제 그런 게슈탈트 심리학의 지각이에요. 이 게슈탈트 심리학의 지각은 그래서 항상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그 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잡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심리학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한번 듣고 잊어버리시라니까. 이런 거 있었구나. 구조주의라는 게 있었고 처음에는 구조가 뭐냐. 육신과 정신만 따졌어요. 영은 따질 생각도 안 했어요. 아예. 영은 아예 따질지도 몰라. 그 육신과 정신만. 기능은 뭐냐. 기능 영을 아예 따질지 모르니까 육신의 기능과 정신의 기능만 봤다라는 거야. 행동은 뭐냐. 행동은 이게 정신의 자꾸 구조만 따져도 구조와 기능만 따져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육신으로 사회 역사의 관계에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 게슈탈트 심리학은 뭐냐? 아니 그거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게 이런 구조와 기능도 보고 또 이런 그 행동도 보고 사회 역사의 관계도 보고 다 본다 그래도 자기 자신은 나쁜 점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 형태를 좀 자기의 좋은 점도 자꾸 합해서 보도록 하라. 이해가 되죠? 그러는 가운데 개인심리학이 또 나왔어요. 개인심리학은 또 뭘까? 이거는 알프레드 아들러. 이것도 이름은 적어야죠. 아들러. 개인심리학이 왜 생겼냐 하면은 이게 알프레드 아들러가 열등감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열등감. 이게 개인적으로다가도 봐도 아들러가 어릴 적에 병이 많았어. 그리고 공부도 좀 못했다는 말이 있어요. 형은 잘했는데. 그 형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자란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아주 의사가 되는 거지. 잘 된 거죠. 의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주 그냥 또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신체의 한 기능이 떨어지면 오히려 다른 기능이 발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왼손 기능이 약해요. 왼손 기능이
어떤 면으로다가 여기 상처가 났다든가 아니면 이게 부러져 가지고 나빠지면 오른쪽 기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죠. 베토벤은 어땠죠? 베토벤은 귀머거리잖아, 청가. 귀머거리가 됐는데도 뭐를 잘했어요? 작사를 잘했어. 귀머거리인데도. 어떤 사람은 언어에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언어 장애를 갖다 없애려고 그 말이 그렇지 돌멩이 넣고 싶지는 않았을 듯이 껌 넣고 집어줄 거지. 껌 씻기를 계속 잘하고 그러면서 언어 치료가 돼가지고 웅변가가 된 예도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나쁘면은 다른 부분이 더 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러가 원래 프로이드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프로이드의 어떤 그 정신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프로이드는 항상 문제를 어디다 두고 있었냐면 과거에다 원인을 뒀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과거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을 찾으려고 저 자유연상법이라든가 꿈에서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아까. 근데 아들러는 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에 관심을 가져요. 미래. 과거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지금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원인 찾아서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은 프로이드 방법이지만 아들러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을 잘 못 쓰면은 이쪽 손으로다 더 채워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베토벤 조그만 말씀드린 바대로 귀 청각이 나쁘면은 또 다른 부분을 갖다가 채워줘 가지고 또 이렇게 귀를 대신해서 할 수 있으면 되지. 제가 5년 전에 사실은 뇌경색을 알았어요. 뇌경색이 중풍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 운동신경적 뇌경색을 앓은 거야. 그래서 인지는 안 다쳤고 운동신경적 뇌신경의 그 뇌경색을 앓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을 요만큼도 못 움직였어요. 요만큼도. 발가락도 요만큼도 못 움직이고 손을 요만큼도 못 움직이고 올리지를 못하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이쪽 손을 가지고 이쪽 손을 갖다가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줬어. 그죠? 계속 운동을 시켜주죠. 이쪽 손은 괜찮으니까. 이게 해주는 거지. 해주니까 점점 어떻게 돼? 저는 요렇게 돼. 처음에는 그 작업 치료라 그래서 병원에서 작업 치료를 했는데 여기 500원짜리 돈을 갖다 놓고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다가 옮기래요. 근데 500원짜리 이를 잡는데 5분 동안 이 500원짜리를 못 잡았어. 근데 자꾸 이제 연습을 해서 이쪽 손으로다가 오른쪽 이거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나중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옮겼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몇 달 있다가 100원짜리를 놓고 잡으려는데 또 안 돼. 그래서 100원짜리 놓고 또 이게 했던 방법으로다가 이쪽으로 도와주면 되죠. 도와줘서 했어. 그랬더니 100원짜리가 또 되더라고요. 지금은 종이도 잡아. 종이도. 그죠? 이렇게 좋아진 거야.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꾸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미래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 이게 아들러 개인 심리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프로이드가 지금 네가 이렇게 부족한 거는 이게 중풍이 걸려서 이렇게 된 거는 뇌경색이 걸린 거는 과거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 과거를 풀어야 된다. 과거를 계속 가서 풀으려고 그러는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문제 있었던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나쁜 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뜻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뭐 나쁜 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던 거니까 더 하느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운동신경 쪽에 이게 온 거에 뿐이거든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 저는. 저는 이 상태가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된 거에 뿐이지. 저한테 문제가 없거든요. 프라이드 치고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저는 문제가 없던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된 상태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쪽 손으로 내가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 그죠? 이게 개인 심리학이다. 그래. 그 다음에 분석 심리학은 또 뭐냐? 분석 심리학은 그 유명한 칼 융. 그죠? 칼 융인데 분석 심리학은 뭐냐? 여러분들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얘기했다 그랬죠?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얘기했을 적에 이거는 개인 무의식이에요. 개인 무의식이야. 근데 융은 개인 무의식뿐만이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면은 집단 무의식을 얘기해요.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은 또 뭡니까?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불교에 가면은 불교의 분위기에 맞는 이렇게 딱 무의식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가면은 딱 이렇게 가지고 딱 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무의식층에 다 이렇게 공동체의 무의식층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절할 적에 우리 세배 때 하듯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무의식층에. 그리스도교 가면 어떻게 되냐? 성당 같은 데 가면 탁 들어가면 일단 무릎을 탁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게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집단 무의식층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경찰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자동차 어떤 사고를 냈어. 그래가지고 경찰서 들어가게 됐어. 그러면 들어갈 적에 경찰서에서 오는 압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가기 싫은데 가는 거죠, 지금. 있잖아. 거기 경찰서의 무의식층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 힘. 이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 이것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강하면은 페르소나라는 거 있어. 가면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산다 이게요. 무슨 가면을 쓰고 사느냐?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자기 집에서 어저께 부부싸움이 나서 큰 싸움이 나서 근데 그 이튿날 이렇게 친구들 미팅이 있어. 친구들 미팅 갔을 적에 부부싸움 했던 표정을 갖다 집니까 안 집니까? 그 표시 안 내죠. 표시 안 내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의 미팅을 갖다 이렇게 잘 갖는다고 그냥 편안하게 가면 쓰고.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랭귀지 스쿨을 할 적에 공부 제일 못하니까 나이 37에 갔으니 영어 한 지 20년이 됐으니 제일 못하는 건 틀림없죠. 애들은 다 19, 18 이런. 근데 맨 앞에 앉아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그럼 맨 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도 한국 사람들은 몰라도 몰라요 뭐예요 막 이런 질문 같은 거 이런 거 못하죠. 흑인들은 잘해요. 되게 잘해. 자기가 모르는 걸 하면 무조건 되고 막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그런지 그런 거 잘 못해. 그러니까 저도 잘 못하지.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는 못 알아들으면서도 눈 땡글땡글 뜨고 물론 알아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알아듣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가 선생님이 어떤 거 웃겼어.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웃지요.
그죠? 웃는데 나는 못 알아들었지. 못 알아듣는데도 그래도 다른 사람 다 웃으니까 또 웃는 척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게 가면이야.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래고, 그래야 되는데 아는 척하고 이렇게 가면 쓰고 있어요. 근데 아는 척하고 있으면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가르쳐줘. 모른다고 할 때 가르쳐줘. 질문할 때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면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줘. 아주 귀찮을 정도로다가. 근데 사회적으로다가는 가면 쓰는 게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집에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집에 그냥 살기 되게 바빠. 그런데도 가면을 쓰려고 차 하나는 아주 그냥 큰 차 사. 벤츠 아주 중고로다가 새 거인 척 해가지고 그냥 벤츠 큰 거 몰고 다니는데 실제로다가는 벤츠 몰 게 아니라 그 모닝 먹고 몰아야 될 집안이야. 근데도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옷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누추하지 않을 정도로만 입으면 되는데 아주 그냥 비싼 거 하나 사가지고 막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이런 게 가면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허식 때문에. 허례허식. 그러면 인정 안 해줄까 봐. 자기를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 안 해줄까 봐. 그래서 이 가면 쓰려고 그 학벌도 막 그냥 오히려 막 조절하고 학벌도 그냥 막 엉터리. 요즘 대학원 같은 것도 이렇게 사교 대학원 있잖아요. 정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 가서 신교와 사교하느라고 가서 공부하면서 또 석사학위 받고 이런 비즈니스 이런 학벌도 있어요. 그 다 뭐예요? 다 가면 쓰느라 그래요. 내가 그래도 어느 학교 석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가면. 이 가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융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냐? 결국 인간이 누구냐를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가 만드는 거냐?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페르소나. 그 다음에 인지주의 심리학은 뭐냐? 인지주의는 이제 최근에 개발된 또 심리학이죠. 인지. 그래서 이 인지주의 심리학은 뇌과학과 또 긴밀히 연결돼요. 뇌에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이런 뉴런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얽히면은 기억력이 되고, 어떻게 얽히면은 상상력이 되고, 어떻게 얽히면은 슬프고, 어떻게 얽히면은 기쁘고,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것이 다 인지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행동주의는 외부적 행동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인지주의는 정신 중에서도 아주 고등정신. 그러니까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떻게 합해져야 기쁨이 나오냐, 어떻게 합해져야 엔돌핀이 나오냐 이거야. 어떻게 합해져야 또 슬픔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등정신의 어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신이 뭐예요?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신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지를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이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결국 주체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능동적인 참여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방면에 판단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바로 자발적인 내적 동기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실망에 빠져 있다거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내적 동기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도 노력하다 보면 아주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사람의 인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보면 정보 처리 기능이 있잖아요. 정보 처리 기능. 인지는 이 정보 처리, 여기서 컴퓨터랑 긴밀히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정보 처리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육신의 오감에서 이렇게 오감에서 이게 사회 역사적인 정보를 갖다가 오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성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많다, 프로이드 같이 성적인 문제가 관심이 많다 그러면 성적인 문제만 계속해서 그냥 관심 많고 성적인 잡지, 성적인 영화, 성적인 뭐 이런 것만 보려고 이렇게 막 대들거든. 그러면 무슨 정보가 많이 들어올까? 성적인 정보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황청에 관심이 많다. 그럼 교황청에 대한 뭐 이런 거, 주기경님은 누구고, 주교님은 누구고, 뭐 이렇게 돼서 연구하다 보면 그런 영적인 그런 것만 또 정보가 많이 들어와. 그 정보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성적인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교황청 걸 선택할 거냐. 이게 내가 선택하는 대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만큼 또 정신에 기억이 되잖아요. 이걸 워킹 메모리라 그래요. 워킹 메모리.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다가 일한 만큼 이게 기억이 돼요. 워킹 메모리. 워킹 메모리가 된 것을 또 장기적으로다가 롱 메모리, 장기적으로다가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메모도 해놓고 이걸 갖다 어떤 뭐 표시도 해놓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장기 기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워킹 메모리. 단기 기억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뭐라 그럴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컴퓨터로 따져본다 그럴 적에 컴퓨터에, 이제, 그런 기억 장치가 있잖아요. 램이라든가 어떤 몇 기가를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의 기능이랑 인간의 정신 기능의 어떤 메모리 기억이라든가 정보 처리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 컴퓨터의 기능과 흡사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인지를 갖다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잘하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관을 또 오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연구를 해보고 있는 것이 인지주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은 뭐냐?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본. 인간이 본질이에요. 인간이 본질이라 인간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인간이 본질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이 본질이라는 의미에는 신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생겼잖아요. 14년부터 19년, 그 다음에 39년에서 45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죠? 이 전체주의하고 그 제국주의, 뭐, 일본, 뭐, 독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리, 이런 이제 전체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온 세상을 갖다가 다 막, 인류를 힘들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게 실존주의예요. 반작용으로 생긴 게 실존주의라고, 실존주의. 실존주의 뭐야? 지금 이 실존을 보면은 살만하다? 아니다. 살만하지 않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고 났더니 실존이 아주 죽을 맛이다.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서 이 어려운 전쟁 후에 이 폐허 상황에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한다. 그래서 언제 개척하느냐? 언제 개척하느냐? 하면은 프로이드 같이 과거 거를 해결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아들러 같이 미래 거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뭐야?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이거야.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금 여기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 뭘 가지고? 육신과 정신 가지고. 알겠어요? 이런 학자로다가는 또 에브라함 마슬로가 있죠. 에브라함 마슬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나를 개척해 나가는 거야. 뭐야? 인간은 처음에는 생존력 욕구가 중요하다. 생존력 욕구가 뭐예요? 의식주지 한마디로. 그죠? 의식주 없으면은 뭐 어떻게 살아요? 의식주 없으면은 학교도 못 가요. 의식주 없으면은 잠도 못 자요. 의식주 없으면은 친구도 못 만나. 의식주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 해. 의식주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생존력 욕구가 1번이다. 그 다음에 뭐냐? 생존력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다. 이왕이면 좀 안전한 데서 살아야지. 홍수 날 때서 살으면 안 되죠. 화재 날 때서 살으면 안 되지. 안전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소속감.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외국에서 나온 거니까 흑인촌에서 사는 것보다는 백인촌에 소속을 두고 사는 게 더 좋다. 안전하다. 그래서 소속감. 그리고 또 이렇게 학벌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급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럽도 그런 게 많잖아요. 상류 사회다, 하류 사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감 어떤 이런 거 있고 소속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소속감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간에 자존심 문제 싸움이죠. 영광급이면 대령, 중령, 소령이 있다 그럴 적에 그 부인들 놓고 보면 영광급이면 다 괜찮은 건데도 우리 아빠는 대령이야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죠. 소령 부인은. 그러니까 이 자존심 문제. 요것까지도 넘어가야지만이 자아실현, self actualization, 자아실현이 된다. 이래가면서 자아실현을 자기가 성취해 나가야 된다. 주체적으로. 자기 육신과 정신이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했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자연철학 뭐 가지고 했죠? 정신 가지고 했어요. 그죠? 자, 종합해 드립니다. 자연철학 뭐 가지고 했어요? 정신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중심 뭐 가지고 했죠? 인간중심을 갈 적에도 정신 가지고 했는데 높은 차원의 정신 가지고 했어요. 높은 차원의 정신. 즉 영적인 것까지 들어갔어요. 왜? 이데아를 얘기했으니까. 이데아 에이도스를. 그 다음에 중세시대는 완전히 영적인 것이 또 중심이 됐죠. 그죠? 신이 중심이니까. 근세시대는 다시 정신으로 다 넘어왔죠. 19세기 과학시대 들어오니까 과학시대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주의 정신으로 하는 거죠. 의식이니까. 그 다음에 기능주의도 육신과 정신을 했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의식과 무의식도 정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형태주의도 삶의 형태를 따진 거지만 삶의 형태는 육신과 정신이죠. 그 다음에 알프레드 아들러 이거 정신이죠.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정신이죠. 그 다음에 인지주의 정신이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정신이죠. 알겠죠? 그러면 심리학 전체를 인간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으로다가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학문이 심리학인데 결국 따져놓고 보면은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게 이데아 에이도스를 얘기했던 이런 인간중심 이때하고 중세시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에 대한 얘기 이때 빼놓고 나면 영 얘기가 거의 들어가지가 않아요. 정신과 육신만 가지고 했어요.
이거를 알아들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오늘날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심리학적인 방향에서의 공부를 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심리학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이했던 상담 이론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좀 더 인간을 갖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형성과학적 이런 거 영적 지도자와 연결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1시간 안에 종합적으로 다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외우려고 들지 말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다 생각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신다면 아마 형성과학이 점점 더 아마 뜻깊고 재밌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 사회적으로 과학적 이론으로다가 공부한다라는 심리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적고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육신과 정신의 중요성과 아울러서 영의 중요성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